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이십니까? 사위도 아들이고 자식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예전에는 일이 바빠서 여유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라도 대야 본점에 와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 식당에 왔으니 손님이지. 100년 손님인 사위에게 내가 오늘 크게 대접하겠네. 무얼 잘못 먹었는지 남편은 10여 년간 하지 않은 살가운 척을 아빠에게 하더라고요. 아빠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싫지 않은 눈치셨고, 저도 사람이 살면서 변할 수 있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도 식사를 하고 나서도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식당을 두리번거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직원들에게 계속 뭔가를 묻고 다니더군요. 가만히 몰래 가서 들었더니 식당 매출이 얼마고 대표님이 식당 지분이 얼만지 쓸데없는 정보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꿍꿍인가 했더니 저희 아빠에게는 차마 식당 얘기를 못 꺼내고 직원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분명히 직원들이 대표 사위라는 걸 알 텐데 도대체 무슨 뒷담화를 만들려고 저런 푼수짓인가 싶어 저는 바로 남편 귀때기를 잡아 끌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빠에게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간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요. 친정아버지 생신을 핑계로 식당 본점을 다녀온 남편에게 저는 분명하게 분노를 담아 경고를 했습니다. 아빠 식당에 가서 절대 이상한 정보 같은 거 묻지 말라고요. 궁금하더라도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영역에는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호기심이라는 걸 죽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어코 사고를 치더라고요. 제가 경고를 한 걸 몇 차례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하루는 자기 혼자 아빠 식당을 찾아간 거였어요. 당신이 이리 와. 나랑 얘기 좀 해. 아이,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지금 그 말이 나와? 당신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아이, 어디라니. 그냥 볼 일이 좀 있었어. 왜? 왜?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모르니? 내 친정 일인데? 어제 왜 우리 아빠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장인어른이 곳에 당신한테 다 말했어? 아니,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쪽팔리는 짓이야. 당신이 뭐라고 아빠한테 식당 분점 내달라고 해. 나는 10대 이후로 대학 학자금부터 전부 아빠한테 손 벌린 적이 없어. 친딸인 나도 안 하는 짓을 당신이 왜 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빠한테 사업자금 내놓으라, 식당 분점이라도 내달라 한 거야? 나한테 상의 하나 없이 혼자 가서? 우리 친정에 무슨 돈이 있다고? 있어도 안 될 일이지.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인어른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우리 집안보다는 더 잘 살잖아. 그리고 당신은 아버님 맏딸이야. 장녀라고. 그럼 사실 그 식당 일도 처남이 아니라 당신이 물려받고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자금 얘기해봤어. 어차피 다 안 좋게 보시는 거 알고 거절당할 것도 알았어. 하지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뭔들 못해. 내가 당장 일도 잘리고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뭐라도 다 시도해봐야지. 당신 아직 퇴직도 안 했고 사업이라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그냥 가게 열면 손님 오고 돈 벌 것 같아? 웃기지 마. 우리 아빠한테 내가 손 안 벌리는 것도 아빠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럼 내 맘 알아? 모르겠지. 모르니까 내 쪽 다 팔리게 아빠한테 가서 호되게 혼나고 나까지 모자란 와이프로 만들지. 아빠가 무슨 일 있냐고, 니네 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하시더라. 잘 살고 있는 내가 왜 부모한테 그런 소리 듣고 걱정 끼치게 만들어. 당신은 그렇게 한다고 쳐. 그럼 나는 장인어른 자식 아니야? 사위도 자식이야. 여유 있는 부모한테
힘들면 손 벌릴 수도 있는 거지. 저렇게 남편이 본인 입으로 자기도 자식이라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날 대놓고 한바탕 뒤집었죠. 그래도 남편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서는 사업해야 한다며 끝까지 버텼는데 근데 참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몇 년 전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전국에 역병이 터져 요식업들이 줄줄이 장사가 안 돼서 난리가 났을 때 300평이 넘는 규모인 아빠 식당이 뜬금없이 뉴스 자료화면에 나왔어요. 큰 매장인데 손님이 없어 한산하다는 둥.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진 가게들이 태반이라는 뉴스에 하필이면 아빠 가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같이 보던 남편은 장인어른 어떻게 하시냐고 요즘 거리두기에다가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저런 큰 매장은 없어질 거라는 둥. 한순간에 남편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사업하고 싶다고 주변 성공한 얘기하며 자신도 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손도 벌린 주제. 이제는 사업 망하는 얘기만 하면서 친정 걱정을 하는 척 그동안 쌓인 섭섭함을 돌려서 욕을 하더군요. 속이 뻔히 보이는 체조람에 저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전혀 본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분수나 잘 지키고 살라며 격려해줬네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집에 왔어요. 그 저녁 약속을 한 갈비집 사장 친구가 완전히 망해서 자신한테 돈을 빌리러 왔더래요. 주식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다던 친구가 자신같이 일개미 직장인에게 돈을 빌리러 올 정도면 어떤 상태인 거냐면서 멍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받다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고 이번 영향으로 대대로 이어져 온 갈비집까지 손님이 없어서 말 그대로 쪽박을 찼다고 해요. 자기 친구들 중에 가장 금수저에 성공한 친구인데 2년 사이에 사람 몰골이 아니더래요. 자신도 회사 퇴직하고 사업하려고 그 친구에게 자문도 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친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으니 놀랄만도 하죠. 돈 빌리러 온 친구에게 자신도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라며 큰 돈은 못 주고 밥값하라고 몇십만 원 쥐어주고 왔다고 하네요. 남편은 인생사 새옹지마라며 자기 집안과 처가까지 박살내버린 친구를 보고 많은 걸 깨닫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던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또 친정가게에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내가 장인어른 가게 본점 뉴스에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뉴스에까지 나오지. 괜히 나왔겠어? 가게 문도 닫혀있고 조명도 끄고 테이블 가구 싹 다 정리돼 있었다니까. 여보, 진짜 식당 망하신 것 같아. 갈비집에 했다던 내 친구 식당 문 닫았던 상태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내가 본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혼자 그 가게를 어슬렁거려. 그리고 망했다니. 우리 아빠 식당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당신이란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게 웬만한 아줌마들보다 입방정을 더 떨어.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러더군요. 내 말이 틀려? 내 두 눈으로 장인어른 가게 망한 거 똑똑히 보고 왔는데 가게 입구부터 정원이랑 외부도 망조가 든 분위기야. 내 친구도 그러더니 장인어른마저 이렇게 망하다니. 얼마 전 남편 물주 친구가 갈비집을 쫄딱 망해서 남편이 충격이 컸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친정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됐나 싶어 염탐을 하고 왔나 보더라고요. 그날도 멀쩡히 있는 가게를 망한 식당 취급하길래 남편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 그런 막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혼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웠더랬죠. 그런데 남편은 가게 문제 없을 거라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진짜로 저희 친정아빠 식당이 망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로 주변 식당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는 분위기에 마침 저희 아빠 식당도 2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었으니 오해할 만도 했죠. 저는 이번에도 혼자서 저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어느 날 저를 웬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그 사무실 상담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맞은편에는 변호사같이 보이는 사람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저에게 손짓하며 그러더군요. 아는 지인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받았어.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가 말 나온 김에 당신이랑 상담도 받고 해보려고 부탁했지.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고 무슨 상담이냐고 차갑게 반응하자 일단 진짜 이혼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되나 보는 거야. 이혼의 진짜 가짜가 어딨냐고.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부터 가짜로 하고 말았겠다고 제가 쌀쌀맞게 대답했더니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그러더군요. 일단 들어봐. 내가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살펴보고 서류도 준비해봤어. 남편은 진심 저희 친정이 망했고 자식인 제가 엄청난 빚을 물려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할수록 친정아버지의 폐업을 믿는 남편에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꼴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장단 맞추는 변호사는 건수를 올리려고 했는지 남편의 쥐꼬리만한 재산도 위험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돌팔이 변호사를 어디서 소개받아 왔나 보더라고요. 헛소리를 하는 변호사나 쫌생이 간장종지 남편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한입거리도 안 되는 쫄보들이 자기들끼리 망상 피해를 연습하는 꼴 같았다고 할까요. 남편은 변호사의 말에 잔뜩 겁을 먹었는지 제게 자기 집안과 우리 딸을 위해서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하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끝끝내 시전했습니다. 자신이 장인사업 빚 갚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마당에 저희 딸을 방패막이로 예방 차원에서 이혼을 하자니요. 저게 내 가족이고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혈압이 오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우리 귀한 딸. 아빠,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업자 만나러 왔지. 우리 딸은 어디야? 저는 그이랑 볼 일이 있어서 어디 좀 왔어요. 가게 리모델링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쯤 공사 끝나요? 이제 시작했으니 보름쯤 걸리겠지. 한산한 지금 시점에 하는 게 딱 맞을 듯 싶네. 앞으로는 배달 물량도 늘려야 하니까 가게를 나눠서 돌리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아빠와 통화하면서 가게 확장 리모델링에 대해 보란듯이 말했고 아빠가 보내주신 가게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진 눈으로 멍하게 가게 리모델링 사진을 보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휴대폰까지 뺏어가서 식당 공사 사진들을 훑어봤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분명히 2주 전만 해도 폐업하고 망한 가게였어. 리모델링 공사라니.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확장 공사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번이고 우리 아빠 가게 망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게다가 공사는 어제 시작했고 근데 당신이 나랑 상의도 없이 여기부터 왔잖아.
남편은 앞에 앉은 변호사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 변호사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제가 그 남자에게 손짓을 하며 앉으라고 한 뒤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됐고 우리 아빠 가게 망하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이 자리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지금 여기 온 것도 운명인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남편은 이혼 소리에 펄쩍 뛰더니 맞은편 변호사에게 빨리 나가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보며 말했죠. 아까 분명 예방 차원으로 서류상 이혼하자고 당신 입으로 먼저 말했어.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계시네. 변호사님, 이참에 의뢰인 저로 하시고 이혼 진행 도와주시죠. 그러자 앞에 앉은 변호사가 순식간에 어떤 서류 한 장을 찾아다 제 앞에 놓더니 일단 수임 계약부터 하시자며 웃는 겁니다. 손님이 바뀐 거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잡더니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내가 가서 해명할게. 여보, 제발. 제가 이혼하자고 세게 나가자 남편은 무서웠는지 급히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제게 사과하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오해하고 섣부른 판단을 했다면서요. 저는 제 친정이 망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피해 입는 건 참을 수 없다며 진짜 이혼 변호사 사무실까지 데려간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에게 수없이 실망하고 꼴보기 싫을 때가 많았지만 진짜 헤어지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도 쉽게 이혼을 하자고 서류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사랑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여태 남편이 저에 대해 우리 결혼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적나라하게 다 알게 됐거든요. 원래 결혼 생활을 하면 대다수의 아내들이 남편은 큰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운다고 하고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 남편 만난 것도 내 팔자다 하고 참고 산다지만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인내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원했을 뿐인데 말이죠. 단순하고 쉬운 말 몇 마디지만 이기적이고 철없는 남편에게는 애초에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편에게 합의 이혼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지난 15년간 나도 당신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 내가 당신 부모도 아닌데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 어차피 내가 해주는 모든 것이 당신한테는 부족할 뿐이고 고마워할 일도 없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주던 그 애정 이제 나 스스로한테 주려고. 그러려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더라. 나한테 당신은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존재더라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내 기운을 빨아먹는 악귀 같은 존재 말이야.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절대 못한다고 이렇게 못 꺼낸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짐 정리하러 들어가며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서류 잘 읽어보고 이혼 소송까지 가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불리해. 당신한테는 이혼 아니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 하던지 이혼 소송하면서 추가 비용 더 쓰던지 빨리 결정해. 이 집 정리하고 이사 갈 거니까 3주 안에 짐 빼서 나가고
어차피 지금 사는 집 전세 보증금은 제가 마련했던 거고 남편은 못 만들어 왔던 거여서 집을 내놓고 정리해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보니깐 집 전세금, 타고 다니는 차량이나 생활 전반에 사용하는 가구들마저도 다 제가 마련한 거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말 그대로 생활비만 좀 내지 그냥 빌부터 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딸아이도 중학생이었고 이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나이도 아니었기에 이혼 결심을 한 이후로 조금씩 얘기를 나눴어요. 양육권에 대해서도 말했고 딸아이는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에 대해 반대하고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빌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저는 세무사 사무실과 딸아이 학교 중간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인생의 제2막을 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게 투자하고 스스로를 위해 쓸 여유가 많아지더라고요. 새삼 전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이나 에너지가 꽤 많았다는 것도 느끼고요. 이혼으로 정리를 한 관계지만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건너듣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혼 직후에 살 집을 못 구해서 고시원 같은 원룸에 살다가 최근에서야 어디 전세를 구해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집안일에 손가락 까딱 안 하던 남자라서 집도 쓰레기장같이 해놓고 산다며 반백살 호래비로 사는 모습이 짠해 보이더라고 하네요. 딸아이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이 가끔 전화가 왔었는데 양육비는 남편 직장으로 청구하면 그만이라서요.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대다수의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결혼 생활을 오래 했었고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죠.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전 남편도 남은 인생 뼈저리게 느끼며 살겠죠. 저는 2번 다시 받아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